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 업을 지고 세상에 나온 40대 여성입니다. 업을 지고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생일이 너무 싫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낳다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일과 엄마의 기일이 같은 날인데 엄마의 기일은 음력이고 제 생일은 양력이라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겹치지 않았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건 억지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날 저는 태어났고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떠나셨는데 양력 음력으로 날짜를 달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표내지 않으려 애를 쓰는 아빠였지만 제가 크면 클수록 아빠는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박서방, 힘들면 희진이 내가 데리고 갈까?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애 키우는 건 어렵잖아. 자네 앞날이 구말린데 이렇게 혼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집에서도 말씀 많이 하시지? 그러지 말고 자네라도 새 출발해. 아마 그건 하늘에서 우리 딸도 바라고 있을 거야. 라며 조심스레 저를 외가해주고 새 출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빠는 그럴 수 없다고 딱 잡아 거절했대요. 그리고 서툴지만 그저 열심히 저를 키우셨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형편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열심히 키웠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방 2개 있는 빌라가 다였는데 그마저도 융자가 끼어 있어서 아빠는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매일같이 일을 나가야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침 일찍 일을 나갈 때면 어린 저는 이팔 청춘 막내 고모 몫이었다 했는데 당시 고모는 한참 놀기 좋아하고 연애할 때인 20대 초반이었죠. 그런데 불쌍한 자기 오빠 때문에 자기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청춘 사업도 접어두고 저를 봤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는 고모였어요. 너는 말야 내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 너 나중에 성공하면 고모공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빚쟁이 장부 적듯 저에게 꼭 자기 공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더랬죠. 그리고 아빠는 그런 고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커서 고모가 시집갈 때 큰맘 먹고 돈 500만 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고모가 시집가던 날 아빠를 보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아빠는 가족들 사이에서 짠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며 자라지도 못하지만 어린 딸을 키우는 아직은 아까운 나이의 호랍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재혼자리도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열심히 아빠의 재혼을 밀어붙였던 사람은 저희 친할머니셨는데요. 친할머니가 재혼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저희 집에서는 꼭 큰 소리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할머니가 집에 오는 게 무섭기만 했었죠. 그럴 나이였으니까요.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너 정말 나 화병으로 네 쳐 따라가는 거 보고 싶어 그래? 아니, 네가 왜 이러고 사냐고. 너 인생 다 끝났냐? 너도 세장가 가서 남들처럼 살아야지. 엄마, 그만 좀 해요. 희진이 다 들어요. 애가 어리다고 해도 다 안다고요. 그리고 내가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나는 죽어도 재혼 생각 없으니까 제발 좀 이런 중매자리 좀 들이밀지 마요. 어떻게 그러니? 너 아직 팔팔한 30대야? 이런 불효가 세상에 또 어딨냐고? 죄송해요. 이게 불효라고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엄마 자식인 것처럼 희진이도 제 자식이고 저 제 자식 두고 재혼 못해요. 누가 네 자식 두고 가래? 희진이 쟤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잘 찾아보면 애도 키워준다는 여자 있다니까. 이 여자는 불임이라서 이혼했대. 이런 여자면 네 딸도 키워주지. 싫어요. 우리 희진이 엄마는 한 사람이에요. 내 아내도 한 사람이고요. 엄마 계속 이런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앞으로 오지 마세요. 애가 엄마만 오면 움츠러든다고요. 뭐야? 너는 이 와중에도 네 새끼만 챙기냐?
내 새끼는? 그럼 내 새끼는? 저 지금 이대로 좋아요. 지금은 우리 희진이 잘 키우는 것 말고는 관심도 없다고요. 세상 어느 여자가 전처 그리워하고 애만 챙기는 남자를 좋아해요? 아이고, 아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수뇌부다. 그래, 네가 네 인생 말아먹겠다는데 내가 뭘 더 어쩌겠니? 그래, 내 다시 여기 오나 봐라. 너 그렇게 다 끊고 저 어린 것만 붙들고 살아. 너 자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지? 나 봐라.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네가 내 가슴에 비수 꽂잖아. 쟤는 뭐 안 그럴 것 같니? 저만 엄마 없이 컸다고 네 가슴에 비수 꽂을 거다. 제 친할머니는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악담을 늘어놓으시고는 저희 집에 발길을 끊어놓으셨어요. 그래서인지 명절이면 다른 친구들은 전부 친가에 갔는데 저희는 외가에 갔는데요. 그러면 꼭 마지막엔 외할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세상을 떠난 엄마 생각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 모습에서 외할머니는 당신 딸의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저는 어른이 되고 난 뒤에서야 조금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 손에 자랐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샤랄라 원피스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다른 엄마들처럼 머리도 예쁘게 따주지 못해 늘 짧은 머리만 하고 다녔지만 저는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죠.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가 사춘기가 오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아빠가 살짝 불편해지더라고요. 성별도 다르고 엄마라는 중간 역할이 없으니 대화도 없고 저희 집은 늘 정막이 흘렀는데 그러던 중 엄마의 제사가 있던 날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엄마 없는 저만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 저는 아빠라도 있지. 아빠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딸을 키웠으니 참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때는 아빠의 머리에도 하얀 눈이 내린 후였는데 순간 미안한 마음이 파도처럼 제 마음을 집어삼켜버렸죠. 저만 없었다면 아빠도 조금은 덜 힘들었을 텐데 친할머니 말처럼 아빠도 재혼해서 다른 집 아저씨들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는 아빠를 불편해하던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솔직히 제가 공부를 별로 잘하지 못했거든요. 학원비도 비싸고 그런 학원 보내달라고 말하는 게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공부에 큰 욕심도 없어서 저는 학원을 다녀도 돈만 날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학원도 안 다니니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가설을 세웠는데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죠. 공부를 하고자 하면 학원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용돈에서 문제집을 사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생전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좀이 쑤셨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더 그랬죠. 그래서 일부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 딴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분명히 자기들만의 요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부는 그야말로 무식하게 하는 게 정답이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방법을 몰라도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외우고 하니 성적이 부쩍 올랐고 아빠는 그런 제 노력의 결실을 정말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날 이후 저는 없던 꿈도 생겼는데요. 유치한 생각이긴 했지만 무작정 법대에 들어가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밖에 나가서 제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한 저는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입 수능이라 생각하며 공부했는데 저는 점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름 저희 동네에서 가장 성적이 높다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지역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쉽지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공부 시간을 늘려야만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빠한테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학원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어서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죠. 그래서 생각한 끝에 역시나 무식하게 시간을 투자해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집에서 공부를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방음이 정말 안 되는 건물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빠가 피곤해서 잠이 들면 그 코 고는 소리가 탱크가 연달아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 집에서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안이 독서실이었는데요. 하지만 독서실은 공짜는 아니었으니 이건 역시도 돈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저는 독서실 비용과 문제집 사기 위해 새벽에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저에겐 힘든 점이 많기도 했는데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서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아침에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독서실을 다니긴 순간부터 졸음과의 싸움이었는데 수업 시간에도 밀려오는 잠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만회하려 독서실에 가면 제가 가장 늦게까지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런 저를 유심히 보는 독서실 사장님이 제가 기특하고 신기하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참 기특하다. 네 나이 때 그렇게 공부하는 애는 처음 봤어. 너 전교에서 1등 하냐? 독서실 사장님은 제가 정말 전교 1등이라도 하는 줄 알고 빙그레 웃으시며 자판기에서 뽑은 음료수를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전교 1등도 아니었고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던 터라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어쩐지 저는 사장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을 보게 되면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야 다음날 사장님을 뵙게 된 저는 똑같이 음료수병을 내밀며 저기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전교 1등이 아니라서요. 그냥 열심히만 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거든요. 라고 준비한 말을 대본외우듯 했는데 사장님은 제 말에 하하하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배려가 부족했다며 오히려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하셨는데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엄청나는데 사장님과 저는 둘도 없는 베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늘 저에게 몸 상하지 않게 무리하지 마. 공부도 장기전이다. 그러니까 더 쉬엄쉬엄 해야지. 가만 보면 희진이 너는 마라톤을 100m 달리기처럼 칠 줄 아려 해. 라며 걱정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는 저녁 도시락을 싸왔다며 함께 먹자고 하셨어요. 우리 와이프가 음식 솜씨가 끝내줘. 그래서 맨날 저녁 되면 박사 먹지 말라고 도시락을 싸주는데 내가 희진이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앞으로 도시락을 2개 싸주겠다고 하더라고. 원래 밥은 같이 먹어야 더 맛있다나? 그러니 희진이랑 나는 계속 밥 친구야.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주인 아저씨였는데요. 저는 온기가 남아있던 그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도시락을 싸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목이 막힐 때도 있었는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무려 3년을 그 도시락을 먹었죠. 사장님 말씀처럼 사모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음식 솜씨가 최고였는데 사장님과 사모님 사이에는 아들만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딸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사모님 몸이 약하셔서 둘째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장님도 사모님도 제가 반은 딸 같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늘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데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깊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던 날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저희 집이 충족하지 않은 것도 사장님이 다 아시게 되었는데 일부러 그런 걸 노린 건 아니었지만 사장님은 앞으로 독서실비는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독서실 비용을 마련하려
매일 새벽에 일어난다는 걸 아셨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능청스럽게 웃으시며 자기는 저한테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거라고 누가 봐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셨어요. 네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법대에 딱 붙으면 우리 독서실 홍보 제대로 하는 거잖아. 너도 나도 서울대 법대 간다고 학생들이 몰려들겠지? 그럼 나는 희진이 네 덕에 동방석에 앉는 거고, 이거야말로 상부상조 아니겠니? 그리고 너 계속 그렇게 살면 공부고 뭐고 쓰러져. 애가 잠을 자야지. 너는 네가 다 큰 거 같지? 아니야. 너 아직 어려? 잠이 보약이라고 왜 그러겠어? 잠을 자야 키도 크고 체력도 충전, 에너지도 충전. 그래야 공부도 잘 되지. 좌우간 사업가 아저씨 말 들어라. 막말로 너도 손해보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투자지. 아니, 그래도 너무 죄송한데. 죄송하면 공부 더 열심히 하세요. 미래의 법조인 박희진 씨. 나도 밥 친구 덕 좀 보자. 우리 아들 미래도 희진이한테 달렸어. 사장님,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가? 그럼 우리 아들은 빼고. 그렇게 저에게 참 너그러운 사장님이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누군가 버리고 갔다며 문제집이랑 소설책도 챙겨주셨죠. 그래서 제가 소설책은 왜 주시냐고 물었는데 찡긋 웃으시며, 가끔은 이런 작은 이탈도 해야 삶이 풍족해지는 거야. 간접체험? 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책을 보니 제 또래들이 좋아할 만한 하이티 로맨스 소설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는 반 친구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혼자 뭐가 그렇게 웃긴지 연신 웃기만 하셨는데, 아마 웃겨서 웃으신 게 아니고 쑥스러워서 민망해 그런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책은 정말 위험한 책이었어요. 한번 펼치면 멈출 수가 없었는데, 그 책을 집에 가져다 놓으니 저희 아빠도 그 책 제목을 한참 동안 보더군요. 그 책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놈은 멋있었다 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책 제목을 봤을 턱이 없는 아빠는 어떤 놈이 그렇게 멋있는 거냐? 하며 꽤나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지금도 그때 아빠 얼굴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소설책은 독서실 사장님 말처럼 저에겐 작은 이탈이었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공부가 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로맨스 소설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한 차례 혼이 난 저는 그 한 권을 끝으로 다른 로맨스 소설을 읽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젠 정말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될 때 그때 몰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로맨스 소설을 다 읽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제가 10대 시절에 읽었던 유일한 로맨스 소설이었는데, 나중엔 현실 연애를 하느라 그 다짐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사장님은 정말 제가 딸 같으신지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곤 했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건 제 꿈 이야기였죠.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 건지 그걸 가장 궁금해 하셨거든요. 희진이는 왜 법대에 가고 싶은 거야? 꿈이 언제부터 판검사였어? 이렇게 물으셨는데, 법대는 목표일 뿐 꿈은 아니어서 저는 사장님에게 제 진짜 꿈을 말씀드렸어요. 베프에겐 뭐든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법대에 가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부모들은 그렇다고 하던데, 저는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거든요. 엄마 없이 혼자 힘들게 저 키웠는데 보람은 있어야죠.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때 사장님은 감탄한 얼굴로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때 저도 처음으로 사장님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야, 역시 우리 희진이는 다른 애랑 다르다. 아빠 정말 좋아하시겠는데? 부럽다. 이래서 딸이 제일이라고 하나 보네. 우리 아들은 생전 지만 잘났다고 하는데, 어제는 지 여자친구 준다고 지 엄마 반지를 슬쩍 했어. 정말요? 그래서요? 그래서긴 내가 그거 찾아다가 홍구멍을 내줬지. 남자가 말이야 가오가 있지. 좋아하는 여잔데 훔친 반지를 주냐? 멋대가리 없게.
그리고 그 여자애는 뭐가 좋아서 그 훔친 반지를 끼고 다니겠어? 그건 그렇죠. 아마 그 여자애는 몰랐을 거예요. 그나저나 사장님 보기보다 엄하시구나. 내가? 그런가? 우리 집 사람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아들만 보다 희진이 얘기 들으니 아저씨 너무 부럽다. 희진아, 근데 말이야. 희진이 아빠는 희진이가 법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희진이가 자랑스러울 거야. 이런 딸이 있는데 맨날 보람있지. 희진아, 아저씨는 법대 안 가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시집 올래? 아저씨 며느리 해라. 헤이, 얘기가 왜 그렇게 돼요? 사장님 아들 여자친구 있잖아요. 저는 임자 있는 남자 사절이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 아들이 임자가 있네. 임자가. 내가 또 그건 몰랐네. 아까워라. 지금 생각해도 사장님과 함께 하던 때는 늘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런 사장님의 호의 속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언젠가는 보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꼭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아저씨 사업에 큰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죠. 확실히 아침에 조금 더 잘 수 있으니 컨디션이 좋아서 머리도 잘 도는 것 같았는데 공부라는 것도 탄력이 있는 건지 한번 공부가 부쩍 늘었다고 생각하니 그 뒤로는 계속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기분상이 아닌 정말이었는데 1학년을 마치는 기말고사에서는 제가 전교에서 무려 7등을 하는 성과를 보이게 되었죠. 반에서 7등이라고 해도 기쁠 일인데 전교에서 7등이라니 저는 벌써부터 기분이 날아갈 듯 했어요. 그리고 곧장 독서실 사장 아저씨에게도 성적표를 보여드렸고 아저씨는 마치 저희 아빠라도 되는 듯 기뻐하며 짜장면도 사주셨는데 집에 돌아가 아빠에게도 성적표를 보여주니 아빠도 전에 없이 활짝 웃으며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는 거라는 걸 안 저는 그날 이후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었죠. 제 목표는 서울대 법대였으니까요. 그렇게 독서실에 다닌 이후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싸주신 건강한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 날이 오랫동안 계속되길 바랐는데요. 이런 저의 바람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저는 언제까지나 독서실 사장님과 나이 차이를 추월한 우정을 나누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수능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사장님은 갑자기 집안에 사정이 생겼다며 독서실을 정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가족이 떠나는 것처럼 아쉬운 마음에 눈물도 났는데 제가 어디로 가시든 찾아가겠다고 하니 사장님은 허허 웃으시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당신이 주는 최초의 장학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죠.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으니 말이죠. 독서실 비용, 맛있는 도시락, 문제집. 근데 장학금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싫어요. 사장님은 왜 그렇게 저만 보면 뭘 주고 싶어 안달이세요? 제가 드려야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됐어. 네가 내 여자친구냐? 우리 마누라가 싫어해. 그리고 이건 유종의 미를 내가 걷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받고 대학 갈 때 등록금에 꼭 보태라. 다른 데 쓰지 말고. 싫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어떻게 그래요? 이건 안 받을래요. 어허, 누가 너더러 돈이 없대?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너는 내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증거니까. 네? 그게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희진이가 있어서 내가 정말 신나게 여기서 일했다고. 힘든 시간 희진이랑 여기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즐거웠다고. 희진이 너는 나에게 보람이었다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주는 거야. 그리고 혹시 알아? 희진이가 법조인 되면 그때는 정말 전략적인 투자가 먹혀서 내가 돈방석에 앉을지. 그럼 네가 싫다고 해도 내가 먼저 연락할 거다. 그때 가서 딴소리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쐐기를 박는 거지. 그럼 더 싫은데? 저 이 돈으로 코 깨는 거잖아요. 아, 역시 똑똑해.
그래도 좀 받아라. 사람이 생각해서 주는 건데.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면서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하냐? 언제든 베푸라며. 뭐 이런 일방적인 베푸가 다 있어요. 너도 그럼 어른 돼서 나처럼 해. 그래, 너도 꼭 해봐. 이게 얼마나 보람있고 중독성이 있는지. 희진이 너는 꼭 잘 될 거야. 네가 어떤 꿈을 꾸든 다 될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네 덕에 3년 동안 즐거웠다. 무슨 인사를 꼭 영영 안 볼 것처럼 하세요. 투자했으면 제대로 뽕을 뽑아야죠. 곧 있으면 대학 발표나는데. 이미 다 뽑았어. 네가 성적이 좀 좋아? 다 소문 듣고 찾아와서 몇 달 공부하고 방 빼고 다 했다. 뭐 공부는 아무나 하냐? 사장님, 마음 약해지게 그렇게 부르지 마. 그리고 이제 사장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도 말고. 삼촌이라고 부를래? 그건 좀 징그러운가? 그럼 아버님은 어때? 그건 진짜 싫어요. 아버님? 애가 아주 정색을 하네. 나는 희진이 같은 며느리 얻고 싶어서 그냥 간접 체험. 싫어요. 알겠다. 그럼 어쩔 수 없네. 아저씨라고 해라. 그럼 아저씨 갈 테니까 잘 살아. 아빠한테 효도 많이 하고. 알겠지?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금방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장님, 아니 아저씨가 준 돈 봉투에만 무려 2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아빠한테 가져가니 이 돈은 쓰면 안 되겠다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돌려드리자고 하셨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지 않았냐면서. 아저씨 마음이 참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아저씨를 제 첫 번째 은인으로 생각하며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며칠 지나 저는 바라던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너무 기뻐서 아저씨한테 곧장 전화를 걸었는데 바쁘신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던 전화는 수개월이 지난 후 없는 번호가 되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베풀 잃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라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당장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네가 법조인이 되면 내가 먼저 연락할 거다. 전에 헤어질 때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었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 말 하나를 믿고 꼭 사법고시에 붙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단 대학을 다니면서도 성적을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국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전쟁터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인간미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아무리 동동거리며 공부를 해도 저는 그 애들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느껴지는 좌절감이란 태어나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는데요. 저는 열심히만 하면 결과는 다 나온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을 배신하는 일이 그 학교는 많았고 저는 점점 의욕을 잃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손에서 놓고 밖에 나가 놀기 시작했는데요. 서울대 간판이 좋긴 하더라고요. 저를 대단하다 치켜 세워주고 잘해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렇게 놀다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다른 학교 휴학생이었는데 제가 자주 드나들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주 보다 보니 친해졌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해보라고 무슨 점쟁이 마냥 제 전곡을 콕 찔렀는데 술을 마셔서일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술술술 제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이런 경험은 전에 독서실 사장님 빼고는 처음이었는데 남편이 내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제가 제 어릴 때 이야기까지 전부 다 늘어놓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렸던 남편은 자기도 아버지를 병으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이 남자가 꼭 저 같아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방황 그만하고 공부를 하라고 다정하게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듣기 싫었다면
제가 이 사연을 쓰고 있지 않겠죠?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싫은 소리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더랬죠. 그래서 저는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전에 성적으로는 바닥을 한번 찍었던지라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하도 성적이 나빠서 재수강해야 할 수업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제가 과외를 해서 메꿀 정도는 됐죠. 그리고 정말 장학금을 받겠다느니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겠다느니 하는 욕심을 버리고 졸업만 하자 생각했는데요. 어차피 목표는 사법고시였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에서도 성적 내기가 어렵다니 사법고시도 만만치 않더군요. 빠른 사람은 3년 안에 붙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2번 정도 떨어졌을 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을 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정신인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는데 혼자는 너무 무서워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남편은 제 소식에 불이 나게 달려와 제 옆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아빠는 하늘에 있는 엄마 곁으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토록 나에게만 불공평할까 죽어버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는 착한 남자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남편은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저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자기 아들 지금부터 열심히 자리 잡아야 하는데 제가 그걸 방해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괜찮은 척 엄마 눈밖에 나지 말라고 그 힘든 가운데도 저는 남편을 배려했는데 남편은 척하면 척인 사람이라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끄덕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까지 때려치우더라고요. 사표를 냈다고? 왜? 회사 가면 자기랑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나는 자기 혼자 두는 거 아직까지 무서워. 괜찮다고 했잖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괜찮기는 어제도 내내 울었지. 눈 푹 꺼진 거 봐라. 이거야. 얘 나는 아빠 보낼 때 물도 한 모금 넘어가지 않더라. 근데 자기는 한 분도 아니고 2분을. 울어도 돼. 근데 혼자 울지 마. 밥도 먹고 기운도 차리고 그리고 울어.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오빠가 그러면 오빠 엄마 나 더 미워해. 알아. 근데 어떡해. 지금은 엄마보다 네가 더 내 우선인걸.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엄마가 당연히 위지. 그리고 회사도 다시 나간다고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는 일단 여기 앉아서 한 술이라도 뜨자. 우리 엄마 반찬 맛있어. 정말 나쁜 자식이다. 엄마 배신하는 놈이 엄마가 한 반찬까지 훔쳐서 여자친구 주냐? 그럼 어떡해. 나는 음식을 못 만드는데. 그리고 표 안 나게 가져왔어. 우리 엄마가 원래 손이 좀 커서 티도 안 나. 얼른 먹어. 특히 요 장조림이 끝내줘. 아들은 원래 다 저런 걸까요? 저는 불안불안하면서도 저를 지켜주려 애를 쓰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마음을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셨는데요. 자기 아들만큼은 꼭 잘난 집 딸이랑 결혼시킬 거라며 저를 반대하셨어요.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무릎까지 꿇고 자기 아들 좀 놓아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딱 보니 모진부는 못 되시는 것 같은 인상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아들을 힘들게 키웠다면서 자기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이 든 어른이 이런 말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가씨 사정 딱하지만 나는 내 아들이 더 귀하거든. 우리 아들 착해서 아가씨랑 못 헤어져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좀 이사를 가든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저기 죄송해요. 죄송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요. 그럼 내가 그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이사 가서 주소 알려주면 내가 냉장고 비우는 날 없이 내내 반찬도 보내줄게요. 제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번만. 어머니는 왜 그렇게 제가 싫으세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근데 아가씨가 싫은 게 아니라 아가씨한테 쪽도 못 쓰는 내 자식이 싫어서 그래요. 이거 봐봐. 회사도 때려치우고 이게 뭐냐고. 이제 자리 잡고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아가씨랑 엮이면 내 아들만 죽어날 것 같아서 그러지. 시어머니는 제가 끝내 당신의 며느리가 될 줄은 모르고 자기 아들 아까워서 안 된다고 저더러 자기 아들을 놓아주라고 사정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 아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차마 알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긴 싸움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사법고시에 붙으면 어머니 마음이 바뀔까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놈의 공부가 참 징글징글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나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짓을 어른이 되어서도 하고 있으니 이 팔자는 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공부만 했으면 스스로 나는 공부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나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렇게 꼬박 6년이 걸렸고 그 애는 사법고시가 마지막인 해였는데 저에겐 희망이 없었죠. 이제 와서 로스쿨을 다닐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준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올해는 꼭 붙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닿았던 건지 저는 꿈에나 그리던 사법고시 패스라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그때는 저보다도 남편이 더 펑펑 울었는데 옆에서 하도 우니까 제 눈물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연수원에 가게 되었고 남편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저를 반대하는 시어머니부터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 그게 여전히 남은 숙제였죠. 제가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독하다고 당신은 유별난 며느리 말고 조용히 당신 아들 뒷바라지하는 며느리가 좋다고 하시는데 이젠 잘난 며느리는 싫다고 하니 난감할 노릇이었죠. 그리고 나중엔 판검사도 필요 없다, 고아 며느리 싫다 하시며 저를 완강히 거부하셨는데요. 그때는 좀 서럽달까? 그냥 제가 싫다는데 저 싫다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힘들었어요. 뭐 그럴 때마다 남편을 보고 애써 넘겼는데 뭘 해도 너는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심지어 남편은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끼리 애 낳고 잘 살면 그만 아니냐고 욱하는 마음을 드러냈는데 저희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이라 남한테 상처 주는 일 절대 못하는데 오죽하면 저럴까 이해는 하면서도 그러면 나는 시어머니에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년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건 싫다고 디데이를 정했는데요. 그날은 이판사판 뭐가 됐든 결단을 내린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을 찾았는데 시댁에 간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원래는 법조인 배지를 가슴에 달고 아빠가 있는 우리 집을 제일 먼저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댁에 그걸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숨어버리셨는데요. 자기는 때려 죽여도 저 같은 며느리는 보지 않겠다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너무 서로의 바닥을 보지 않았냐며 이제 와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스스로 용납해야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남편만 애간장을 태웠죠. 엄마 쪽팔리다고 이러는 법이 어딨어. 변호사 며느리야 우리 이진이. 서울에 완전 큰 로펌에 신입 변호사로 스카우트 제안받았다니까?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엄마가 마다할 그럴 입장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자기 엄마를 설득하려 애를 썼는데 시어머니는 네가 그래서 더 싫다고 안방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서기로 했죠. 어머니, 저 태우 씨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고 태우 씨한테 받은 거 보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 어머니를 제 친부모님처럼. 됐어요. 그럼 부담스러운 말 나한테 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나는 아가씨 부모할 생각 없고 그냥 우리 아들이랑만 안 맞았으면 좋겠다니까요. 내가 언제 변호사 되면 우리 아들 준다고 했나?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아니 왜 싫다고 하는 건데 내가 모자란 구석이 있어서 희진을 마다하겠어? 네가 그렇게 쟤한테 쩔쩔매니까 내가 그게 싫다고. 너 지금 이러면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해. 네가 왜? 네가 뭐가 아쉬워서?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퍽도 좋아하겠다. 좋아하지. 우리 아빠는 엄마 같은 사람 아니잖아. 아빠는 우리 희진이 분명히 허락했어. 사법고시 떨어졌다 해도 그때부터 허락했을 거라고. 너 정말? 나는 네 아빠랑 다르잖아. 그리고 네 아빠는 없잖아. 왜일까요? 저는 시어머니 말이 꼭 제 이야기 같았어요. 네 아빠는 없다는 말이. 그대로 제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는데 저리 굽히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더는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사이 좋았던 모자지간만 갈라놓는 것 같고 이만했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조용히 알겠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오래전에 찍은 듯한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사진 속에는 제 첫 번째 은인이자 제 영원한 베프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곧장 물었죠. 저기 이 아저씨 혹시 아버님이셔? 우리 아빠. 왜? 독서실 하지 않으셨어요? 도시락 2개씩 싸주시고. 뭐?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저였어요. 그 도시락 같이 먹은 밥 친구. 정말? 그게 자기였다고?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 오면 얘기하던 학생 있잖아. 그게 희진인가 봐. 수능 끝나고 갑자기 독서실을 정리한다고 하셔서 그 이후에는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소리는. 수능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갔어요. 조금만 더 했는데 아마 그 사람 아가씨 대학 발표 날 때까지는 기다리고 싶었나 보더라고. 근데 그게 안 됐지. 그 뒤로 같은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아가씨도 충격받을 것 같아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잊으라고 번호도 해지하고. 참, 무슨 이런 인연이. 저 그때 아저씨한테 돈도 받았어요. 근데 아빠가 쓰지 말자고 하셔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머, 그 돈을 안 썼어요? 정말 왜 그렇게 사람이 독해? 그 돈을 쓰면 저한테 정말 아저씨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요.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서 힘들어도 그 돈은 절대 안 썼어요. 그리고 언젠간 만나면 돌려드리라고 저희 아빠가 그러셨는데 집에 있거든요. 아, 참 정말 나더러 어쩌라고. 사람 얼굴도 못 들게 정말 왜 이러냐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 자리에 철푸닥 앉으셔서 얼굴을 손에 묻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놀랐고 저는 조심히 다가가 그런 어머니를 안아드렸는데 어느새 제 눈에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잘 보관하던 아저씨가 주신 봉투를 찾았는데 어쩐지 봉투가 더 불룩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액수를 확인했는데 100만 원이 더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삐뚤빼뚤한 아빠의 짧은 편지도 들어있었는데요. 저는 다시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어야만 했어요. 희진이 아빠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한 애비라 미안한 마음으로 키운 딸인데 늘 저보다 저희 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은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고이 보관했다가 돌려드립니다. 제 작은 선의도 보탰으니 꼭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진이 아빠 올림. 이렇게 당신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불쌍한 아빠. 생각해보니 효도하겠다고 해놓고 저는 아빠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못난 딸이었죠. 이렇게 아빠랑 빨리 이별하게 될 줄도 모르고 그저 법조인이 되어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정작 밥 한 번 같이 먹으러 시간을 내지 못했으니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늘 저에게 잘한다,
네가 최고다, 수고했다, 이런 좋은 말만 해주셨는데 그 편지를 읽고 아빠가 너무 사무치게 그리워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의 마음까지 고이 담긴 그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전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통곡하듯 눈물을 흘리셨죠. 내가 정말 네 아빠한테 죄인이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딸 가슴에 부모 없다고 못을 박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니? 그리고 나는 나중에 하늘에 가면 내 남편한테도 홍구멍이 날 거야. 자기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 모른 척하면 어쩌니?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어떻게 나는 맨날 너한테 미안하니? 그러게 왜 내 아들을 만났어? 더 잘난 놈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지. 어머니 아들보다 더 잘난 아들이 어딨어요. 저 마음 씀씀이에 반했는데 제가 딴 남자한테 눈이 가겠어요? 우리 아저씨가 꼭 너 같은 며느리 얻고 싶다고 노래를 하더니 기어코 꿈을 저 위에 올라가서 푸는구나. 이 돈은 니들 결혼 준비했어. 두 아빠 마음이 담긴 돈인데 그렇게 쓰면 저 위에서 두 양반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리고 내가 두고두고 너한테 미안한 마음 갚으면서 살게. 아니에요. 갚으실 거 없으세요. 오히려 제가 잘할게요. 저도 이제 엄마 있어요. 제 엄마 해주실 거죠? 그래. 내가 시엄마 친정엄마 다 할게. 우리 잘 지내보자. 앞으로 네 엄마 아빠 제사도 내가 다 지낼 거야.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조건 분가를 하길 원했지만 저는 또 죽어라 같이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렇게 바라는 엄마가 생겼는데 제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손이 큰 시어머니는 늘 밥상을 차리면서 신나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훔쳐온 반찬들이 그렇게 맛있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시아버님이랑 오랫동안 이 반찬에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 반찬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 저는 내친 김에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식당을 열어드렸죠. 아빠가 살던 빌라를 정리한 돈이 아직 있었거든요. 보증금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너무 좋겠다 싶어 마다하는 시어머니를 설득해 아담한 백반집을 열어들었는데 마다할 때와는 달리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팔고 남은 반찬들은 또 좋은 일에 기증하시기도 했는데 늘 베푸는 인생을 사니 행복하시다 하셨죠.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 반찬을 우리 식구만 먹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랑 시어머니가 잘 맞아서 다행이었어요. 또 그 밖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식당을 차려드리고 얻은 게 있었는데요. 남편이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잘하는 남자가 결혼 후에는 신사임당 저리 가라 외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저를 부러워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긴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반지 훔쳐다 여자친구 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는데 결국엔 그 반지는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떡하든 도로 가져오라고 몇 날 며칠을 혼냈다고 하는데 이 남자는 그때도 참 자기 여자만 바라보던 거 있죠? 그 성정이 어디 가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충직한 성정으로 저한테 지금까지도 참 잘하고 있는 남편인데요. 자기도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 남편은 무조건 제가 1순위입니다. 아이가 무려 둘이나 있는데도 자기 눈에는 저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운해할까봐 저는 아이들을 1순위로 챙기는데 주변에서는 보기 좋은 가족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크게 바라는 건 없는데 딱 한 가지. 이왕이면 저 말고 아빠처럼 정서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원래 아이들을 보는 그대로 크는 거라잖아요. 그리하여 저도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를 많이 쓰는데요. 이건 저희 아이들이 더 커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의 칠순이었는데 제가 어디 좋은데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더니 가게 두고 어딜 가?
나는 싫다. 생일이 생일이지 뭐 그렇게 대단해? 나는 이미 넘치게 받았다. 칠순이라고 더 받을 것도 없어. 라고 단번에 거절하셨는데 그래서 저랑 시어머니랑 커플 반지 하나 맞췄어요. 남편하고는 결혼 반지가 있지만 시어머니랑은 같이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기로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발했는데요. 우리 아들은 내 반지를 훔쳐갔는데 우리 며느리는 반지를 선물해주네. 이야, 아들 필요 없다. 며느리가 최고네 최고. 라고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작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하시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지금처럼 쌩쌩하게 저희 곁에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고두고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도록요. 아빠 돌아가시고 다시 가족이 생기고 깨달았는데 가족은 대단히 큰 효도를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고 소중한 순간을 자주자주 함께하는 것, 그게 가족이 바라는 거였어요. 그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빠와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다시 아빠 딸로 태어나야 할 것 같네요. 요즘도 아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아빠를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제 베프가 이번에는 저희 아빠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기적과 같은 제 인생과 결혼 이야기였어요. 사연이 많이 길어졌는데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세요.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앱 개발에 성공하여 돈도 많이 번 30대 커리어 우먼이에요. 아이는 딸아이 한 명 있고요. 얼마 전까지 제가 공들였던 회사를 큰 기업에 팔아 수십억의 수익을 냈어요. 회사 일을 하며 쓰러지기도 했어요. 너무 과로했기 때문이죠. 병원 측에선 더 입원할 것을 권했지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일에 미쳤냐 아님 돈에 미쳤냐 독한 여자라며 혁을 내둘렀지만 저는 정말 절실했어요. 그 돈을 꼭 받고 내 상품을 팔고 싶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미친 남편과 심호 시누이까지 만나 개고생하면서도 심혈을 기울인 저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앱이었거든요. 맞아요. 저 돈에도 미쳤고 일에도 미친 여자예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지난 30여 년간 너무도 절절하고 생생하게 느껴왔어요.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궁창에서 우는 것보다는 넓고 좋은 집에서 우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어요? 전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굶어본 적도 많아요. 친구들은 밥 없으면 라면 먹으라던데 라면은 뭐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나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아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죠. 돈,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앱 개발 사업을 하여 돈을 꽤 많이 모으자 이번에는 남편이 지랄을 하더군요. 반반한 얼굴로 바깥 생활을 아주 화려하게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그 반반한 얼굴과 사슴 같은 남편의 눈망울에 속아 진실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제가 바보 맹추였어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나 봐요. 집안 또한 지지리도 가난한 남자였기에 제 돈 주고 신혼집 마련하고 차 뽑아줬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던 귀신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시모까지 제 명의의 아파트에 살게 해줬어요. 아참,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거짓말까지 살살 치던 사기꾼 백수 시누이까지 우리 회사에 취업시켜줬어요. 그랬다가 시누이한테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잘라버렸죠. 아, 이쯤 되면 저 진짜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저 이혼하기 잘했죠?
그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과 가족으로 더 엮였다가는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부터 해서 아주 날 미치게 하는 족속들이었어요. 지금 다 내쫓고 우리 딸과 우리 엄마와 이렇게 3대 모녀가 함께 살고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아마도 제 인생에 제 팔자에 남자는 없나 봐요. 제 성격이 남자 못지않게 씩씩하고 진취적이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 전 미스일 때 은행 ATM기 앞에서 웬 절도범을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봉투에 두둠이 현금을 뽑아 은행을 나서려는데 날치기가 획 낚아채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엄청 뛰어가서 그놈을 넘어뜨렸어요. 돈 없어서 태권도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제가 무슨 깡이 있어서 남자 도둑놈을 때려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경찰까지 따라붙어서 도둑놈을 인계하고는 함께 석까지 갔어요. 피해자인 그 아줌마가 제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아가씨 너무 고마워. 나 나름 용한 무당인데 내가 아시청께 궁짜로 봐줄게. 사주 대봐. 전 엄마로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던 제 사주를 그 무당 아줌마한테 줬어요. 상황이 웃긴 게 경찰서에서 나와서 바로 주차장 벤치에 둘이 앉아서 말이죠. 자네 사주에 남자는 없어. 그러니 남자랑은 엔조이만 하고 지내고 결혼도 하지 말어. 한마디로 가족관계로는 얽히지 말란 말이야. 자식은 있고만. 그럼 씨만 받고 최대한 멀리해. 아,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쿨하게들 많이 살잖아? 전 그 무당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리 아빠가 깽판 부리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기에 엄마와 이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꼭 착한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 제 미래의 푸른 꿈에 똥을 뿌리다니 그 무당에게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무당 말이 맞았어요. 우리 예쁜 딸내미를 낳게 해준 점은 남편에게 고맙지만 그 외의 것은 다 꽝이었거든요. 무당 말대로 아이만 낳고 혼인신고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헤어질 걸 그랬어요. 제가 한 결혼은 정말 제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았죠. 그래도 잊어야지 어쩌겠어요. 과거에 대해 후회만 하고 앉아있으면 정말 안진뱅이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친정엄마와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금 가열차게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오늘을 끝으로 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요. 한번 잘 정리를 해서 탈탈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렵니다. 혹시라도 아이 키우다가 또는 일하다가 외로워지더라도 절대 재혼은 안 할 거예요. 그저 돈이 내 남편이다 라고 여기고 돈 버는 데 하나 집중해야죠 뭐.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여러분께서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희 남편이 바람피면서 너무 과한 위자료를 요구해서 아주 껍데기까지 벗겨서 내쫓아버렸어요. 글쎄 본인이 유책 배우자 주제에 저한테 20억이나 요구하더라니까요. 왜냐면 바람 피우는데 아주 이력이 났거든요. 바로 우리 아빠 때부터요. 저희 친정 엄마와 아빠는 정말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빠보다 20살 많은 할매가 아빠를 꼬시기 전까지 말이죠. 그 할매가 어떻게 유부남인 우리 아빠를 꼬셨겠어요? 돈으로 홀린 거죠. 그 미친 할매는 언젠가부터 우리 집 주위를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동네에 아주 대걸 같은 집에 혼자 사는 할매였는데 그 아들이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그 할매는 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달고 다녔어요. 어디서 우리 아빠를 만나서 꼬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도 돈이 좋아서 그 할매와 만남을 이어갔겠죠. 전 집순이어서 집에만 있다 보니 초등학생 때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 할매네 집에 자주 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빠와 그 할매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불쌍한 엄마한테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엄마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빠와 그 할매는 우리 엄마를 바보로 알았나 봐요. 아예 엄마를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 정신과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제 귀에 그들이 작당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남자는 할머니의 수행 비서가 틀림없었죠. 전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마이마이 카세트의 녹음 버튼을 본능적으로 눌렀어요. 사설 구급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식당에서 돌아오면 바로 강제 입원 절차 돌입하겠습니다. 이따 일군 3명 더 올 겁니다. 틀림없이 깔끔하게 일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식당에서 돌아온다던 아줌마는 바로 우리 엄마를 일컫는 게 틀림없었어요. 사지 멀쩡하고 똑똑한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니. 아빠는 그저 괴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빠도 그 수행비서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박 실장이 다 알아서 처리해. 우리 마누라가 내 얼굴을 보면 꽥꽥 소리치고 더욱 심하게 반항할지도 몰라. 정신 멀쩡한 애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꼴이니 다 감수해야지 뭐. 어쨌든 난 뒤로 빠져 있을게. 돈 많은 할매에게 찰싹 붙어서 본처인 우리 엄마를 저렇게 내치려는 아빠가 흉물스럽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더군요. 전 그 모든 상황을 녹음했고 몰래 방으로 다시 들어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기도 전에 퇴근한 엄마를 구급차에 마구 몰아넣으려고 하더군요. 전 비명을 지르며 우리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는 놔주지 않았어요. 말로는 수행비서인지 뭔지 험상궂은 아저씨들을 마구 찾고요. 우리 엄마 놔줘 이 미친놈들아. 왜 멀쩡한 우리 엄마를 잡아가려고 해. 정신이 나가버린 건 바로 우리 아빠라고. 아빠나 잡아가라 이 나쁜 놈들아. 엄마, 우리 엄마 안 돼. 그렇게 온몸을 다 던져서 맞고 있는데 경찰이 왔고 전 그 녹음 테이프를 건네면서 자초지종을 상세히 얘기했어요. 마구 울면서 말이죠. 경찰 아저씨들, 우리 아빠 좀 잡아가 주세요. 아빠가 멀쩡한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해요. 제발 멈춰주세요. 경찰은 일단 제 말을 믿고 아빠와 할매의 수행비서를 연행해 갔어요. 엄마와 저도 참고인 신분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서로 향해야 했어요.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할매가 돈을 얼마나 풀던지 아빠며 그 수행비서며 다 무죄나고 그냥 풀려났어요. 심지어 엄마와 바로 이혼을 했는데 집안에 있던 돈까지 싹 다 뺏어갔더군요. 우리는 억울하게도 그 집에서 나와서 길바닥에 나앉아 있고 아빠는 그 할매한테 딱 붙어서 제게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소송을 했지만 그쪽에서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제대로 받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돈 없는 사람의 서름이랑 엄청났어요. 그때부터 돈의 위력을 실감하고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어요. 나중에 월급쟁이보다는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근데 그건 아주 나중 이야기고 초등학생 때인 그때 당시는 엄마와 살 집도 먹을 음식도 없이 옷까지만 몇 개 덜렁 있었어요. 앞이 캄캄하더군요. 초등학생인 저도 그랬는데 절 양육해야 하는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맘 약한 우리 엄마는 홀로 외동딸인 저를 키우며 눈물로 베개를 적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엄마 대신 제가 쌈딱이 되고 강철 어린이가 돼야 했어요. 씩씩하고 똑똑하게 자라서 엄마를 꼭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는 아는 사람에게서 아주 안전하고 매우 저렴한 여성 전용 원룸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알아보고 오셨어요. 한 달에 29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주인이 밥과 김치, 라면, 김 등을 늘 부엌에 비치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엄마와 둘이 끼니를 해결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인 1실이 원칙인 원룸이었죠. 물론 엄마와 저 둘이 방 2개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돈을 아껴야 했기에 대외적으로는 엄마만 사는 걸로 하고 전 방에 몰래 잠입해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주인이
다른 층에 살고 있었고 큰 터치를 안 했기에 주인한테 숨길 수 있었죠. 전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거의 방 안에 갇혀 살아야 했어요. 학교 갈 때나 씻을 때 정도만 잠깐 밖에 나올 수 있었어요. 공동 주방에 비치된 김치와 밥 등도 엄마가 방으로 가져다 줘야 비로소 먹을 수 있었어요. 공동 주방에서 먹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걸리면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적 안내 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가 나치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유대인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식당 알바를 하던 엄마를 기다리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랫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도 변은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똥 싸고 싶은 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참을 수 없이 배가 아파졌어요. 웬만하면 그 원룸 방 안에선 목소리도 크게 안 내던 제가 대굴대굴 구르며 엄마를 불렀죠. 때마침 엄마가 퇴근 후 원룸으로 들어왔고 너무 아팠던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엉엉 대성통곡을 하며 배 아프다고 소리쳤어요.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요.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겠으니 119 좀 불러주세요. 제 울음소리를 듣고는 주인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아니 뭐야, 이 좁은 방에 2명이 살고 있었어? 1인 1실이 원칙인 건 몰라? 돈이 없으니 머리도 멍청한 거야 뭐야? 누굴 속여 먹으려고 해? 우리 공동주방에 밥이랑 김치랑 다 2배로 처먹었겠구만. 가뜩이나 하나뿐인 딸내미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는데 주인 아저씨까지 방 빼라고 성하니 엄마는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애가 아프다는데 그런 게 중요해요? 방 뺄게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여기 못 살겠네.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어요. 맹장이 벌써 터진 지 꽤 됐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큰 병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우린 그곳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또 어떤 값싼 방을 알아봐야 하나 서로 의논해보기 위해 엄마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식당 주인 할머니가 절 보고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아유, 엄마 닮아서 예쁘게 생겼구나. 추적추적 비도 오는데 얼른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 먹어라. 돈 생각 말고 마음껏 먹어. 2그릇, 3그릇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식당 주인 할머니는 정말 인자하셨어요. 배고팠던 저는 엄마와 할머니가 부는 앞에서 국밥 2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어요. 그 사이 엄마는 할머니한테 고해성사하듯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쭉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주인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여기 나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있네 그려. 나도 전쟁통에 부모 잃고 홀로 피난와서 결혼까지 했었는데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 버렸지. 심지어 낳은 딸까지 다 시댁에 뺏기고 말이야. 강제로 연락 다 끊기고 이날이 때껏 나 혼자 살아왔어. 아무리 보일러 떼고 따뜻하게 지내도 내 마음은 늘 얼음장같이 살아왔는데 나랑 같이 지내지 않으련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려니까 적적해 죽겠는데 말이야. 엄마와 저는 식당 할머니의 제안에 너무 놀랍고 기뻤어요. 안 그래도 갈 곳 없는 우리가 무려 30평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니 횡재가 따로 없었죠. 할머니는 우리 모녀를 정말 친딸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요리 솜씨도 얼마나 좋으시던지 그 연세에도 팥죽까지 직접 쏘아서 동짓날에 다 같이 만나게 먹었어요. 엄마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당연히 월세를 얼마라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욱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수연 엄마, 뭐 재벌이라도 돼? 월세 한 달에 1억 낼 거 아니면 주지도 말어. 이 나이에 푼돈 받아서 뭐하게? 그런 소리 말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난 이제 80대에 접어들었고 거동하기도 힘든 몸인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잘 아는 세무서 통해서 세금 문제까지 다 해결할 테니 딴 걱정은 말고 다 받아. 알았지? 엄마와 전 어리둥절했어요. 엄마가 물었죠. 아니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뭘 다 받으란 얘기예요? 내 전 재산을 말이야. 그다지 많지도 않어. 이 아파트란
국밥집 보증금, 그리고 여지껏 뭐 현금 10억.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난 이 재산보다 가족이 갖고 싶었는데 이 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됐으니 다음 생에선 아이를 한 10명은 낳고 살고 싶어.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나이 80대니 돈이고 뭐고 내 핏줄 내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 늙음하게 이렇게 예쁜 모녀와 함께 살게 되다니 하늘이 나한테 마지막 복을 던져준 기분이야. 사장님,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주시면 어떡해요. 전 이미 식당에서 월급도 충분히 받고 일하고 있으니 정 주고 싶으시면 천천히 주세요. 저희 모녀는 이렇게 대골 같은 30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해요. 요즘 100세 시대에 사장님 아직 20년이나 더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 어쩌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식당 주인 할머니의 주장은 아주 셌어요. 그 다음 날부로 모든 명의를 저희 엄마 앞으로 돌려주시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모녀와 2년을 더 사시고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슬퍼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사장님, 아니 엄마. 내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었는데 오밤중에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게 웬일이냐. 수연아, 심장마비고 뭐고 엄마가 곁에 서 있다가 구해드렸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다. 아유. 엄마,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엄마랑 내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하늘에서 할머니가 우릴 보고 흐뭇해 하실 거예요. 엄마와 저는 그 말대로 정말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각자 자리에서 말이죠.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우리 입장에선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어요. 원래도 빠릿빠릿한 성격에다가 코피 터져가며 고3 수험 생활을 보내니 우리나라 최고 대학 공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공대에 진학하니 완전히 꽃이 되더군요. 공대엔 남학생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이죠. 여중 여고를 나온 저에게는 신세계였어요. 사귀자며 대쉬하는 남학생들도 많았고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에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전 인기에 취해 있었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사업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대학생 때부터 강하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공대생이었으니 앱 개발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걸로 내가 만져보지 못한 돈을 벌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인 회사를 차렸어요. 말이 좋아 1인 회사지 일단은 저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해봤어요. 사업 자금이었고 아직은 백수나 다름없으니 부끄럽지만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가며 조그만 공용 사무실에 콕 처박혀서 일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스트레스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익사이팅 스포츠를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한 번은 패러글라이딩, 다음 달은 번지점프를 했고 그 다음 달은 계곡에서 리프팅을 예약해놨어요. 일에 미쳐서 살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스트레스를 푸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비까지 오는데 계곡에서 조그마한 고무보트 타고 래프팅을 하겠다니까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도전했고 결과는 장맛비에 래프팅이 뒤집혀서 거의 죽을 뻔했네요. 그때 당시 장면이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요.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었고 발바둥을 쳐도 센 물살과 깊은 계곡에서 아주 빠르게 휩쓸려가는 걸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없네요. 뭔가 가슴팍에 강한 압박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전 깨어나 물을 마구 토해냈어요. 그리고는 위를 쳐다보는데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상계의 남자가 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괜찮으세요?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이 날씨에 래프팅한다는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걱정돼서 제가 뒤따라 나섰어요. 같이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제가 업고 내려갈게요.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를 만큼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고 있던 그 남자는 절 들쳐 업고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정신을 되찾고는 나왔는데 그는 어느새 뽀송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머릿속에서 띵 하고 종이 울리는 듯 했어요. 그 남자의 뒤로 후광이 쫙 비쳤죠. 아마도 그때까지 제가 모쏠이어서 더욱 잘생긴 남자한테 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대학 때 많은 공대생들의 대시가 있었지만 인물이 훤칠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쓸데없이 남자 얼굴 보는 사람이었나 봐요. 어쨌든 그만큼 그의 인물은 무척 뛰어났어요. 정신이 드세요? 성함이 민수연 씨 맞죠? 아까 응급실에서 들었어요. 전 래프팅 업체에서 알바하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 타실 때는 아마 좀 못 보셨을 거예요.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출근했거든요.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출근을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다니 출근하길 잘했네요. 전 그 남자한테 흠뻑 빠져서 외모를 구경하느라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생명의 은인이니 밥이라도 사야겠다 싶었어요. 저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밥이라도 살게요. 아참, 저희 엄마가 국밥집 운영하시는데 국밥 좋아하세요? 수연 씨 어머님을 이리도 빨리 뵐 수 있다면 국밥이 아니라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분한테 이런 말은 좀 그런가요? 그는 성격도 참 좋아 보였고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는 게 좋았어요. 아마도 그땐 엄청 잘생긴 그 남자가 하는 무엇이든 다 좋아 보였겠죠 뭐.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처음 보는 남자를 데리고 엄마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자초지종을 대략 설명하니 엄마가 너무 놀라서 눈물까지 흘리려고 하시더군요. 그 남자 손을 붙잡고 감사히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연이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네요. 이거 국밥이 아니라 더 좋은 걸 대접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내 오늘 샷다 내리고 장사 안 할라니까. 그러더니 엄마는 정말 손님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샷다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변 가게를 돌며 최고급 회와 특등급 소고기를 사와서 구워주기도 했어요. 저와 그 남자가 어리둥절할 정도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말이죠. 우린 엄마로 인해 진수성찬을 먹으며 대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 남자 이름은 강상훈이었고 나이는 이미 30대였어요. 본인 말로는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던지 공고를 나와서 계속 알바를 전전하고 있더군요. 얼굴이 잘생겼으니 가끔 엔터테인먼트 명함을 받기도 했고 모델 일도 조금 했더라고요. 영화의 엑스트라로도 일을 했고요. 그런데 잘 안 풀렸나 봐요. 스스로도 본인 인내심이 없기에 무명 시절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주 유명한 특급 배우 뒤에서 CF도 같이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받은 사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한번 보세요. 이게 제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어요. 엄마도 하나뿐인 외동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니 그 남자를 처음부터 무작정 좋게 봤고요. 우리들은 금세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어요. 엄마의 지지 속에서 말이죠. 안정적인 관계 속에 전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더 이상 1인 회사가 아닌 직원을 여러 채용하며 어엿한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춰나갔어요. 요즘 말로 한번 떡상하니 계속 성악가를 치더군요.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끌다 보니 몇 억씩 통장에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나 혼자 밤새며 고생해왔던 일을 생각하니 통장에 찍힌 엄청난 돈들을 보며 눈물이 와락 쏟아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적으로 나름 승승장구하다 보니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남친이 눈에 밟혔어요.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던 남친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그의 사슴 같은 눈망울에서 눈물까지 또르르 흘리면서 말이에요. 수연아, 내가 너무 가난하고 능력 없는 남자라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 수연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 자기 닮은 예쁜 아기 낳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는 내가 수연이한테 결혼 얘기를 꺼낼 자격이나 있나 몰라. 이렇게 심지어 울면서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남친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 뭐 돈 있는 제가 집 사고 차 사고 해서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는 남친 엄마를 만나러 가기로 했죠. 남친 엄마도 당연히 가난했기에 다 허물어져가는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남친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친 여동생은 말로만 취업준비생이지 그냥 백수였어요. 딱히 노력도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백수 말이죠. 남친 엄마 집 근처로 가는데 웬 아줌마들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길바닥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쌍욕을 하면서 말이죠. 남친과 함께 그 옆을 지나가는데 남친이 싸우던 아줌마 중 한 명을 발견하고는 시겁하며 말리더군요. 엄마, 지금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엄마 머리 다 뽑히겠어요. 아줌마,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우리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저리 떨어져요. 입에도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남친 엄마였다니. 전 너무 충격이었고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에잇, 전현이 여기 마트에서 하나 남은 물건을 내가 먼저 찜해놨는데 가져가 버리잖아. 이거 폭탄 세일에서 내가 눈으로 찜해놨단 말이야. 뭐야, 이 여자애가 네 신부감이냐? 잘 만났네 뭐. 얼른 집에 들어가자꾸나. 에이씨, 오늘 아주 재수가 옴붙었네. 길바닥에 가래층까지 야무지게 뱉고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니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붙어 TV나 보던 남친 여동생이 머리를 산발하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집안 곳곳엔 명품병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꼴에 명품은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전 연신 한숨만 나왔어요. 잘생긴 남친 하나 믿고 결혼까지 하려는데 가족들이 이 모양이라니. 이미 사놓은 집이 몇 차를 물을 수도 없고 살짝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남친 엄마의 거친 입은 여전했어요. 에이씨, 나 원래 품이 있는 여자야. 저기 샤넬백이랑 다이아 반지 보이지? 내가 임대 아파트 살아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산다고. 우리 아들 잘 나가는 영화 배우들이랑 영화도 찍고 모델 허브도 찍은 거 잘 알고 있지? 듣자 하니 아가씨가 집하고 차도 다 준비해놨다고 하니 우리 아들 보내는 거야.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함부로 못 주지. 남친 집에서 나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친의 가족들이 너무 별로라 헤어질 생각까지 들었죠. 남친은 여전히 날 공주 대접해줬지만 내 마음은 남친에게서 조금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뿔싸, 속이 안 좋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 나오더군요. 아주 선명하게 말이죠. 이미 생긴 아기를 어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남친과 우리 아기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는 결혼 생각을 다시금 굳혔어요.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시댁은 돈이 없었고 저는 이미 사업을 통해서 수억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돈으로 모든 게 해결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 바로 내 명의의 집을 한 채 더 사서 시모와 시누이를 살게 했어요. 그래도 다 쓰러져가는 임대 아파트보단 훨씬 나은 곳이었죠.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참 기가 찼어요. 야, 돈도 잘 번다는 애가 기껏해야 30평 아파트 살게 해주냐? 30평이 국민평수, 즉 국평이라 불리는 거 알지? 그만큼 일반 사람들도 다 30평대 산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 사람이니? 적어도 40평대 이상은 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아파트 명의도 네 명이지? 내 명이나 너 그 시누이 명의로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치사하기 짝이 없어서 내 참. 어머님, 30평 아파트에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치사하면 12평 임대 아파트에 도로 들어가서 사시던가요. 안 말릴게요. 하도 열이 받아서 이렇게 꽥하고 질러주면 그래도 시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돈줄 쥐고 있는 건 저였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한테 날이 서 있었던 건 남편의 잘못도 컸어요. 남편은 반반한 얼굴로 결혼 후 밖으로만 돌더라고요. 양복 주머니에선 고급 룸사롱 라이터가 나오고 핸드폰도 몇 개를 갖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하도 싸우다 못해서 질려버렸지만 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직함을 주고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도록 했어요. IT나 앱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남편에게 그저 얼굴마담의 역할을 맡긴 거죠. 시모의 부탁으로 백수였던 시누이까지 우리 회사에 한자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누이가 아주 저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더군요. 직원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켰어요.
신우이에게 일을 좀 가르쳐 주라고 붙인 직원이 참다 못해 제게 다 일러바쳤죠. 사장님 신우이인 강상미 씨 문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웬 아줌마가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 상간녀라느니 뭐니 하는 건 깜도 아니에요. 이건 문제 축에도 못 듭니다. 지금 강상미 씨가 격리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본인 계좌를 빼돌린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펩심 정보를 다른 회사에 돈 주고 팔려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이쯤 되면 수갑 차고 바로 감옥 가도 할 말 없는 사안이라고요. 아주 시댁 식구들은 절 황당하게 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 같았어요. 직원 말을 듣고는 정말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신우이를 잘라버렸어요. 물론 증거는 단단히 수집해 놓고 말이죠. 아가씨, 내 회사에서 급여 두둑히 주면서 일하게 해줬으면 열심히 해도 모자랄 텐데 엄청난 일을 벌이셨다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릴 수도 있지만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당장 짐 싸서 집 나가세요. 언니,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 언니가 월급 적게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내 탓하지 마세요. 얼굴에 죽방을 한 대 날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모든 걸 다 참은 건 우리 딸 서아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올 만큼 참고 있었는데 이젠 최종적으로 남편이 지랄을 하더군요. 그맘때쯤 우리 회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개발한 앱과 회사 자체를 수십억에 사고 싶다던 중견기업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준다던 기업 회장과 딜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성사 직전이었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아주 대놓고 바람을 핀다더군요. 시내에서 웬 아줌마랑 호텔에 들어가고 술집을 전전한다는 걸 여러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돈을 많이 써서 사설 탐정한테 의뢰했어요. 현재 남편이 벌이는 일 모든 걸 다 알아오라고 주문했어요. 그런데 회사 얼굴마담으로 일하면서 자기 여동생과 우리 회사를 아주 말아먹으려고 돈을 열심히 빼돌렸더군요. 여동생이 혼자 빼돌린 줄 알았던 공금횡령을 남편이 옆에서 함께한 거였어요. 거의 주도해서 말이죠. 너무 열이 받았죠. 게다가 남편이 현재 바람난 그 여자의 존재가 놀라웠어요. 그 아줌마 또한 유부녀로서 그때 당시 한창 계약을 하려 했던 중견기업 회장의 마누라였어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크게 충격을 받았죠. 이것저것 잴 필요도 없이 모든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남편과 1대1로 앉아 모든 걸 쏟아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지금껏 내 돈으로 먹고 자고 했으면서 당신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나한테 고마움도 모르고 내 뒤통수를 때려? 감히 날 배신해? 내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다 망하게 하려 해. 게다가 우리 친정아빠가 바람나서 우리 친정엄마랑 나를 버렸던 것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당신도 똑같은 짓을 벌여? 그 반반한 얼굴로 웬 아줌마를 꼬셔서 잘도 놀고 다니시대? 그 아줌마가 누군지 알고 놀아난 거야? 참네. 뭐야, 너 내 뒤를 다 캐고 다닌 거야? 너야말로 지금 내 뒤통수를 제대로 쳤네. 그 여자가 누구건 너보다 나은 여자니까 상관마. 위자료 20억 주면 너랑 이혼해줄게. 어때? 뭐? 20억? 20억이 네 집 개 이름이냐? 돈 1억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놈이 뭐? 똥낀 놈이 성낸다더니 당신 미친 거 아니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놈이라고 해? 이게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냐? 돈 번다고 유세냐? 지금까지 너랑 결혼해서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고분고분 집에서 살림이 나는 여자 만나면 이렇게 나한테 눈 희번떡거리면서 놈놈 안 거릴 텐데 말이야. 20억은 지금까지 너랑 살아준 값이야. 20억 내놓으면 이혼해 줄 테니 얼른 내 계좌로 쏴. 후회하게 될 텐데. 일단 이 집은 내 집이니 짐 빼도록 해. 그 다음 일정은 내가 비서시켜서 진행할 거니까. 앞으로 나랑 우리 서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어요. 전 이미 수집한 증거를 갖고는 상간녀의 남편인 중견기업 회장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 사려고 하셨죠? 다른 기업 제안 다 거절하고
제가 회장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그 대신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지극히 사적인 부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 사장. 내가 이 회사랑 이 앱이랑 좋은 값에 사서 잘 키워볼게요. 그나저나 개인적인 부탁이 뭐죠? 우리 회사 얼굴 마담이자 제 남편인 강상훈 씨 아시죠? 어제부로 이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젠 남이죠. 어쨌든 그 인간이 회장님 부인 되시는 분과 바람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 증거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강상훈 이놈을 확실하게 밟아주세요. 바람핀 것 말고도 저희 회사를 말아먹게 하려던 정황도 다 증거 수집해놨거든요. 회장님께서 사려는 우리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나쁜 놈이라고요. 저보다 사업 훨씬 오래 해보신 회장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편에 대한 처리는 그 회장님한테 맡기고 전 시모와 시누이가 살고 있는 내 명의의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어요. 한마디로 다 쫓아낸 거죠. 남편과 시누이와 시모는 그날부로 제게 와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빌었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라 며느리야. 우리가 남이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 상훈이가 조금 잘못했다며. 남자들은 다 그런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단단히 타일렀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손녀딸 서아한테도 아빠는 꼭 필요하잖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우리 집도 다시 돌려주고 말이야. 어머님, 우리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당장 짐 빼세요. 그리고 우리 딸 서아한테는 엄니만 못한 아빠였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 돈으로 내가 키울 거예요. 남편도 난리였어요. 여보, 수연아,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서아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살게. 날 좀 믿어줘. 너 같은 놈을 믿느니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넌 내 손이 아니라 회장님 손에서 처리하게 될 거야. 난 손 안 대고 코 부는 격이네. 잘 됐지 뭐. 우리 회사를 사려는 회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남편에 대해 죗값을 물었어요.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나랑 연애할 땐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 같더니 그게 다 제 능력 보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는 비싼 값에 우리 회사를 사주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까지 모두 영입하면서 말이죠. 전 그동안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가정에 너무 소홀했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서아 옆으로 갔어요. 현재는 친정 엄마와 넓은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역시 친정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껴 살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돈은 있으니 당분간 우리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앞으로의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또다시 재기하여 이번엔 다른 프로젝트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미친 듯이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공을 할 거예요.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요. 이혼한 여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 못할 것도 없죠 뭐. 제 앞길에 행운을 빌며 더불어 여러분의 앞날도 창창하게 밝은 빛만 함께하길 빌게요. 모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